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14페이지고요. 이제 최종 마지막이죠. 혼동 파트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질문들. 자, 일단 먼저 1번 질문 가시면 특정 물건, X 건물에 대해서 채권 주고 쓴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면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됨으로 땡 틀렸습니다. 한번 끊으시고 딱 끊어주시고, 자,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등기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했던 갑이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할 때 그 권리가 항상 혼동에 의해서 소멸된다. 일단 혼동에 의해서는 소멸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시 봅시다. 자, 갑 소유의 X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갑 소유의 보존 등기 있었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제 매매 예약을 해가지고요, 을이 등기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는데, 이때 을 같은 경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해가지고 본등기 했으면 그냥 이제 가등기 청권 없어지고 을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을 같은 경우가 이 가등기에 근거해가지고 본등기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원인에 근거해가지고 을 명의로 별도의 이전 등기를 했을 때에 이제 을이 갑한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담보 목적에서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의 경우는 물권적 성질이 있겠지만, 이렇게 2번처럼 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을 경우에는 이 을의 법적 지위는 이른바 채권자에 불과하죠. 채권자에 불과한데 가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채권자, 즉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별도의 원인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을 때에 본등기 청권이 첫 번째 목차 갑은 혼동에 의해서 이제 소멸될 수 있는지 문제인데, 혼동 소멸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봅시다. 자, 혼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제한 물건하고 전세권 같은 것들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1인에게 기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죠. 두 번째 채권은 상속 등에 근거해 가지고 동일한 자에게 채무, 그러니까 채권 채무,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 이제 을이라고 하는 자에게 채권 채무가 다 존재하게 되면 자기한테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또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이루어진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동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소멸이 되는 것은 물건은 물건끼리 혼동인 것이고 채권은 채무하고 혼동될 뿐인 것이지. 3번입니다. 채권하고 물건 같은 경우는요, 혼동에 의해서 소멸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전 등기 청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가 이전 등기함으로써 먹은 권리는 소유권이다. 채권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절대로 본등기 청권이 혼동에 의해서는 소멸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이해되죠? 앞부분 특정 물건에 대해서 채권인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취득해도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지 아니함으로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뒤에 거 읽을 필요 없이도 일단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출제가 되면 목차 4번입니다. 자, 이행 완료에 의해서 소멸되느냐. 먼저 보세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 이 을이라고 하는 자가 매매 계약한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이 X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에 근거해 가지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본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 완료에 의해서는 본등기 청권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 2번과 3번 사이에 3번이 4번 돼버리고 3번 해가지고 갑한테 돈을 대여했던 채권자 병이라고 하는 자가 가압류 등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둔 경우에요.
이때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하고 별도의 원인에 근거했던 을 명의의 이전 등기 사이에 별도의 제3자 명의의 제한 등기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에도 이 원칙에 근거해버리면요, 보세요. 을이 이전 등기를 갖춤으로써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 이행 완료에 의해서 을이 갑한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버리면 을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지만서도 깨끗한 상태가 아니죠. 즉 병이라고 하는 자의 가압류라고 하는 부담이 붙어있는 상태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을 같은 경우는요, 병 같은 경우가 가압류, 압류로 바뀌어가지고 경매를 붙이게 되면 을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 가등기하고 별도 원인에 근거했던 이전 등기 사이에 제3자의 제한 등기, 제3자의 별도의 제한 등기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 또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실익이 있죠. 무슨 말이냐? 다시 을이 같은 경우가 갑한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하게 되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끼어 있었던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는요, 처음부터 부등법상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결국 을 같은 경우는 깨끗한 상태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등기하고 별도 원인에 근거했던 을 명의의 이전 등기 사이에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이전 등기함으로써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다 취득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 없이 의무 이행 완료에 의해서 소멸되겠지만 이 사안처럼 중간에 병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을 같은 경우가 본래 계약의 목적, 즉 깨끗한 상태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 이행 완료된 것도 아니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계속 청구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해설지를 보시면요, 한 줄 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 명의로 별도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여 가등기자 을하고 의무자 갑 사이에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 본지에 따른 의무 이행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지 읽으신 다음에 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의무 이행 완료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까? 다시 판결 요지 첫 줄에 보시면 빨간 펜으로 가등기 격려된 이후에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병명의의 가압류가 없었을 경우는요, 그러면 의무 이행의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등기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을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하고 을명의의 이전 등기는 중간 기입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원인을 물을 때 혼동에 의한 소멸하고 의무 이행 완료 여부에 의한 소멸 여부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꼭 구분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과 3번 지문의 문제인데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법시험 강의할 때는 이제 상법 가져와서 쫙 다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만 대비를 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회사 B가 있죠. 보험회사 이렇게 B가 있었을 때 B한테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주체가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경우하고 가해자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자,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자가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경우라면 보험금의 지급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주체가 가해자가 아닌 경우는요, 행사할 수 있다. 요만큼만 정리해도 문제를 풀 때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자, B 보험회사에 책임보험했던 갑 같은 경우가 동생을 태우고 하던 중에 갑의 가실로서 사고가 나가지고 갑, 을 둘 다 사망했다. 한번 딱 끊으시고요. 그래서 갑과 을이 형제다, 형제. 이 갑과 을의 아버지였던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상속인이 됐을 경우에, 자, A에 밑줄 그은 다음에 이 A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서의 교통사고의 가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제일 끝에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다 해서 부 A의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가해자 X라고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2번 지문 틀렸다. 비교할 게 3번 지문. 위 사례에서 을만 사망했고 갑은 살아있었고 갑이 상속인이 돼가지고 갑이 을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비회사한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갑의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 조. 따라서 가해자인 갑 같은 경우는 보험금의 지급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보험금 지급을 볼 수 있는 거 없는가에 대해서 혼동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요, 간단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인가 아닌가를 잘 구분해 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내용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앞부분이네요. 상도 있으니까 채권 강론 파트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약관 파트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은데 종종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사법시험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약관 내용 중에서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서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이 교섭이라고 하는 말을 쭉 빼가지고 자,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른바 약관의 작성의 일방성 때문이죠. 작성의 일방성 때문에 적용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자하고 고객이 협의를 해가지고 약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대량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놓은 거를요, 고객한테 내밀어가지고 고객님께서 호객님이 돼가지고 대충 읽으신 다음에 하셨습니까? 그렇게 작성의 일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사업자한테 지나치게 유리하고 고객분한테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법이 바로 지금 읽었던 약관규제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처럼 약관 내용 중에서 일부 조항이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서 교섭이 됐을 경우는요, 작성의 일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돼 버리죠. 그러면 혼자 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교섭만 하면 되지 그 교섭의 결과에 의해서 약관상 내용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서 1억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날 고객하고 사업자가 만나가지고 막 협의 토론을 했습니다. 해놓고 1억 그냥 귀찮네요 라고 유지했다. 즉 교섭을 했는데 원래 약관 조항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한 사실만 인정된다면 작성의 일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돼 버리기 때문에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교섭에 근거해가지고 반드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필요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끊으시고, 그러면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계속적으로서 일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적용될 것이므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해서 키워드 작성의 일방성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보험자 A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데 위반했다 해서 명시 설명 의무 파트에 딱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여러분들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데 사업자가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모르죠. 따라서 명시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설명 위반했던 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근데 고객은 사업자가 자기한테 설명해주지 않은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해요. 그러면요, 약관으로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불공정성 통제 원칙의 경우와 달리 명시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효 유효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의 경우에만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보험자라고 하는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해줄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A 같은 경우가 그것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 조항 자체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그 내용을 약간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명시 설명 의무가 원래 인정되는데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간 조항이 있는데 명시 설명 의무가 사업자한테 없는 조항이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명시 설명해 줄 의무가 없으니까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간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해서 3번 지문을 보시면요. 약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정이고 보험자, 계약자가 별도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미리 법령에 있는 사항에 등등등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됐죠? 보험자인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해 줄 의무가 없죠. 그럼 처음부터 보험자 A에게 명시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면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반한 게 아니니까 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 사업자가 그 내용을 약간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1단계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안 했을 경우는요,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가지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포함돼 가지고 명시 설명 의무가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면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약간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여러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사 위반했다 할지라도 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가시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겠습니다. 동의항. 자, 먼저 1번 지문 가시면요. 학대 손해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배상 채무하고 도급인에게 있었던 채무 사이에서 동치가 아니고 동시행한 게 있다. 일단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자, 먼저 667조 제3항을 봅시다. 제3항을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667조 제3항을 보시면 자,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1항 보고 2항 보시고 3항 보시면 이렇게 전항의 경우에는 밑줄 536조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까지 메모하시고 동시이행의 항변권까지 메모하신 다음에 준용을 하겠다 하신 다음에 자, 먼저 667조에 근거해 가지고 민법제 536조에 대해서 준용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수급인 B가 있고 도급인 A가 있었을 때 수급인 B가 도급인 A에게 뭐 한다? 공사대금에 대해서 청구하겠죠.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안 쓸게요. A하고 B 사이에서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수급인 B 같은 경우가 이를 완성시킨 사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B가 A한테 공사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항변하기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시이행의 항변.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자, 1번이죠. 이른바 수급인의 담보 책임. 수급인 B의 담보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네가 완성시킨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할 때까지 나는 너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A 같은 경우가 수급인 B에게 담보 책임 물을 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도 너한테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등액만큼은 내가 너한테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로 오시죠. 강사야,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네.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여기 밑줄 하자 학대 손해 여기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하자 학대 손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담보 책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담보 책임은 완성된 그 목적물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부분까지만 667조에 근거해 가지고 담보 책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수급인 B 같은 경우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수급인 B 같은 경우가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누수가 돼가지고 빗물이 새가지고 A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그 2차 커진 손해 같은 경우는 그 담보 도급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불완전 이행 책임이죠. 담보 책임이 아니고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의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면 민법 조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때 동의양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민법 조문 자체를 보게 되면 수급인 B의 담보 책임까지만 나와 있지 불완전 이행 책임은요 별도의 조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매 한 가지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배상 책임도 동의한 관계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야, 먼저 담보 책임 못 물어도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으면 또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즉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667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B에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므로 도급인 B한테 고의나 가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 책임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수급인 B에게 고의나 가실이 필요하고, 따라서 원고한테 뭐가 있다? 그 부분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수급인이자 채무자 B한테 고의나 가실이 없었을 경우는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요 물을 수 없다까지 꼭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요지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봅시다. 2번 또 뭐 사법시험부터 해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하고 배당금 반환 의무 같은 경우는 동의한 관계에 있다. 1번 지문 틀렸는데 그림 잘 보시죠. 자, 갑이 채무자이고 X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X 토지에 을 같은 경우가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을 같은 경우가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자 X 토지에 있었던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가지고 경매가 되었고, 그 경매 절차에서 병이라고 하는 자가 경락인이 돼가지고요 X 토지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마쳤다. 그리고 병이 경락인의 지위에서 납부했던 경막 대금 같은 경우가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자한테 배당이 됐다까지 할게요.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라면, 첫 번째, 병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줄 의무가 있죠. 그럼 이때 병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갑에 대한 의무입니까? 을에 대한 의무겠습니까? 그렇죠. 원소유자 갑에 대한 의무죠. 해서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갑에 대한 의무다. 말소 의무는 갑에 대한 의무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을 같은 경우는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경매가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을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줘야 될 반환 의무가 있겠죠. 이때 을 같은 경우는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채무자 갑한테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돈 냈던 병이겠습니까? 그렇죠. 돈 냈던 병이겠죠. 해서 배당금을 돌려줄 반환 의무의 상대방은 채무자 갑이 아니고 병인 겁니다. 그러면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의무 등이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의무는 갑에 대한 의무인 것이고 배당금 돌려줄 의무는 병에 대한 의무인 것이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말소 의무 지고 을이 병한테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행 자체의 상대방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이는요, 이른바 동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거죠. 자, 무효인 경우에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채권자 을의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처음부터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 관계에 있지 않다기 때문에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사법시험부터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가겠습니다. 자, 밑줄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해가지고 채무자한테 더 이상 이중 지급의 위험이 없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자, 채무자에게 어음상한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상법 공부 안 했지만 채무자가 질 수 있는 이중지로부터 채무자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란 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한테 어음상한과의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됐을 경우에는 나와있죠. 더 이상 채무자 A한테 이중 지급임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다면 채무자한테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같이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원인 채권 복수해 볼게요. 원인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하여도 어음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죠. 근데 뒤집어 가지고 어음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원인 채권도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됐죠. 이것도 어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가압류나 재판상 청구 따위를 해가지고 이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원인 채권도 함께 중단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음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가압류 따위를 할 당시에 이미 그 어음 채권이 지금 사안처럼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된 상태라면 그 가압류를 통해서 어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죠. 이렇게 어음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소멸시효 여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비록 어음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등등등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인 같은 경우도 함께 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됐을 경우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시면 쌍무계약했다. A하고 이제 A가 매도인이고, 그다음에 B가 매수인이다. 쌍무계약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가 B한테 먼저 1번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행 제공을 다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A 같은 경우가 B한테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냐 없냐, 또는 A가 B한테 매매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했을 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했을 때 B 같은 경우가 동의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먼저 A가 B한테 이행에 대해서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행 제공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B한테 본래 인정되었던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됩니다.
다만 A 같은 경우가 그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중지하게 되면, 멈추게 되면 판례에 의했을 때 다시 B한테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자한테 동의한 건이 생겨버리면요, 동의한 건 세 가지의 건능 뭐였습니까? 이행 거절 건능, 이행 지체 면제요, 상계 금지요. 따라서 중지를 하게 되면 다시 B한테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생기고 난 이유 부분에 대해서 이행 지체를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A가 B한테 별도의 제공 없이 그냥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B 같은 경우는요, 동의한 건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위 판례의 입장을 이른바 계속적 제공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학설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실질을 잘 이해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4번 질문을 보시면, 자, A가 한 번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중지해가지고 계속되지 않게 돼버리면 다시 상대방 B라고 하는 자가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행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는 상대방 의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지연 배상을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위험 부담 파트인데 좀 할 게 많은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7조, 538조 꼭 읽고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